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인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그 푸근한 스웨터 입고 인자하게 웃는 자선 사업가, 아니면 세상을 바꾼 컴퓨터 천재, 다들 이런 거 생각하시죠? 특히 은퇴하고 아내 멜린다랑 같이 수십조 원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게 진짜 선한 부자다 싶었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알던 그 모든 이미지가 사실은 철저하게 조작되고 관리된 거라면 어떨까요? 그 자상한 할아버지 같던 웃음 뒤에 진짜 상상도 못할 어두운 비밀이랑 욕망이 숨겨져 있었다면요? 오늘 인생임당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빌 게이츠의 두 번째 얼굴, 그리고 그를 나락으로 끌어내린 한 남자와 한 여자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1년 5월 진짜 세상이 떠들썩했던 뉴스가 하나 터졌죠. 바로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의 이혼 소식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세기의 커플로 불렸던 사람들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아니 대체 왜?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미국 최악의 아동 성범죄자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솔직히 많이 어둡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빌 게이츠라는 사람의 인생을 완성하는 아주 거대한 조각입니다. 대체 이들의 이혼 뒤에 변태 성욕자의 후원을 받은 연하녀는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억만장자였지만 그 실체는 수십 년간 미성년자 소녀들한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인간 사냥꾼이었죠. 그는 심지어 자기만의 사유지인 리틀 세인트 제임스 섬, 일명 소아성애자의 섬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진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건 이 사람의 뉴욕 맨해튼 저택이에요. 센트럴파크 근처 7층짜리 600평에 달하는 이 거대한 저택이 앱스타인의 그 뒤틀린 욕망을 그대로 전시해놓은 박물관 같았다는 거죠. 최근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내부 사진은 진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택 한가운데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 조각상이 목이 매달린 것처럼 공중에 걸려 있었고요. 사무실 공간에는 거대한 호랑이 박제가 방문객을 노려보고 있었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저택에는 수많은 유명인사들하고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진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일론 머스크, 피델 카스트로,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심지어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까지 그는 이 인맥을 이용해서 또 다른 사냥감을 물색했던 거죠. 한 전직 이스라엘 총리는 앱스타인을 사람을 수집하는 자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저택에서는 때때로 마술사 쇼가 열리고 노암 촘스키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수학 공식을 풀면서 토론을 벌였대요. 앱스타인은 이런 지성인의 이미지를 자기 방패막이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서재에는 12살 소녀에게 성적으로 집착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롤리타의 녹색 초판본이 버젓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향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범죄에 대한 노골적인 암시였죠. 더욱 끔찍한 건 3층 침실에 딸린 마사지실이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앱스타인은 이곳에서 10대 소녀들한테 마사지를 강요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기 위해 그는 저택과 섬 곳곳에 수십 개의 CCTV를 설치했어요. 침실에까지 말이죠. 앱스타인 밑에서 일했던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이 CCTV 영상이 담긴 CD에 누가 누구와 관계를 가졌는지 일일이 이름표를 붙여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들을 협박할 약점으로 쓰기 위해서였죠. 집 밖의 CCTV는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용도였고요. 이게 바로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인물의 민낯입니다. 자, 그럼 대체 세계 최고의 자선사업가라는 빌 게이츠는 어쩌다가 이런 악마와 엮이게 된 걸까요? 앱스타인의 이력은 사실 철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대학 학위도 없었지만 이력을 속여서 투자은행에 입사했고 이후 빅토리아 시크릿 회장 레슬리 웩스너의 자산 관리사가 됩니다. 일부에선 그가 좀 부적절한 방법으로 회장의 마음을 샀다고들 하죠. 어쨌든 앱스타인은 웩스너를 발판 삼아 자신을 레슬리의 해결사 혹은 양아들이라고 칭하면서 거물급 인맥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1년 그의 레이더망에 빌 게이츠가 딱 걸려든 거죠. 정말 놀라운 건 빌 게이츠의 아내 멜린다는 처음부터 앱스타인의 정체를 직감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남편한테 저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멜린다는 훗날 인터뷰에서 그를 만나는 순간 내 온몸의 세포가 악마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고 말했죠. 하지만 빌 게이츠는 아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앱스타인의 맨해튼 저택에 여러 차례 드나들었죠.
앱스타인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고 그가 체포되자 빌 게이츠는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단순히 자선사업 기부를 받기 위해 만났을 뿐이다. 그가 기부를 안 해줘서 관계를 끊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앱스타인의 달력에는 빌 게이츠와의 약속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앱스타인의 직원들은 빌 게이츠가 늦은 밤까지 저택에 머물렀다고 증언했죠. 멜린다는 이 시점부터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죠. 그리고 멜린다가 가장 두려워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빌 게이츠가 앱스타인과 자선사업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옵니다. 바로 밀다 안토노바라는 20대 러시아 여성 때문이었죠. 밀라 안토노바는 브릿지 게임 선수였습니다. 빌 게이츠 역시 브릿지 게임의 광팬이었죠. 두 사람은 2010년경 브릿지 게임 토너먼트에서 만났고 빌 게이츠는 이 젊고 매력적인 여성과 불륜 관계, 즉 혼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 부자의 흔한 스캔들 정도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밀라 안토노바가 뉴욕에서 소프트웨어 코딩 스쿨을 다닐 때 그녀의 학비를 대준 사람이 바로 제프리 앱스타인이었습니다. 정황은 이렇습니다. 밀라 안토노바는 코딩 스쿨 학비가 필요했고 빌 게이츠의 측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돈은 앱스타인에게서 나왔죠. 앱스타인이 여자들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경우는 단 하나였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었죠. 물론 밀라는 훗날 언론 인터뷰에서 앱스타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준 선이라고 주장했지만 앱스타인의 범죄 수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집니다. 빌 게이츠는 20대의 밀라와 불륜 관계였다. 밀라는 앱스타인에게 학비 지원을 받았다. 앱스타인은 이 사실, 즉 빌 게이츠의 불륜이라는 거대한 약점을 손에 쥐게 됩니다. 앱스타인은 이 카드를 놓칠 리가 없었죠. 당시 그는 JP모건과 함께 수천억 원대의 자선 펀드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이 펀드에 빌 게이츠의 자금이 들어온다면 앱스타인은 막대한 수수료를 챙길 수 있었거든요. 그는 빌 게이츠에게 이 펀드에 투자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는 거절했죠. 그러자 2017년 앱스타인은 빌 게이츠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냅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가 밀라 안토노바에게 지원했던 코딩 스쿨 등록금을 당신이 나에게 상환해줬으면 한다. 이건 단순한 돈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네가 밀라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 내 펀드에 투자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겠다는 명백한 협박이었죠. 세계 최고의 부자, 존경받는 자선사업가 빌 게이츠가 희대의 아동 성범죄자에게 자신의 불륜 사실을 들켜 협박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멜린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훗날 C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당시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앵커가 이혼 사유가 앱스타인과의 관계 때문이었나? 라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죠. 저는 그를 만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는 끔찍했습니다. 그를 만난 날 밤 저는 악몽을 꿨어요. 빌이 그와 계속 만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분노했습니다. 멜린다에게 앱스타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여러 요인 중 하나가 아니라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사실 멜린다는 빌 게이츠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순수함을 믿었다고 합니다. 1987년 멜린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평사원이었습니다. 뉴욕 출장에서 우연히 CEO 빌 게이츠와 저녁 식사 옆자리에 앉게 됐죠. 멜린다는 빌 게이츠가 의외로 유머러스하고 재밌었다고 회상합니다. 몇 달 뒤 주차장에서 마주친 빌 게이츠가 멜린다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둘은 6년간의 교제 끝에 1994년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멜린다는 결혼할 때만 해도 자신이 이 남자와 백발이 될 때까지 함께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에는 이미 여러 번의 균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빌 게이츠의 전 여자친구 앤 윈블라드였습니다. 빌 게이츠는 멜린다를 만나기 전 5살 연상인 앤과 3년간 교제했습니다. 앤이 결혼을 원했지만 빌은 자유를 원해 헤어졌죠. 문제는 멜린다와 결혼한 이후에도 빌 게이츠는 1년에 한 번씩 앤의 별장으로 단둘이 여행을 갔다는 겁니다. 행글라이더를 타고 해안가를 거닐면서 말이죠. 심지어 멜린다와 결혼하기 전 앤에게 멜린다와 결혼해도 될까? 라고 조언까지 구했다고 합니다. 앤은 멜린다는 지능이 높으니 너랑 잘 맞을 거야 라고 답했죠. 멜린다는 이 기괴한 관계를 남편의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인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2019년에 터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여성 엔지니어가 수년간 빌 게이츠와 불륜 관계를 지속했다는 폭로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이 메일에는 멜린다가 이 편지를 읽게 해달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죠. 이건 20년도 더 된 일이었지만 빌 게이츠는 불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직후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자선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상 불륜 스캔들로 인한 불명예 퇴진이었죠.
멜린다는 이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앱스타인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아동 성범죄자와 어울리고 심지어 그에게 약점을 잡혀 협박까지 당했다는 사실. 이건 멜린다가 지켜온 가정과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결국 2021년 멜린다는 이혼을 발표합니다. 그녀는 빌 게이츠 재단에서 쫓아나와 자신만의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선언했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대체 빌 게이츠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돈, 명예, 존경. 무엇이 부족해서 굳이 그런 위험한 관계에 발을 들인 걸까요? 이 답을 찾으려면 그의 성공 신화 뒤에 가려진 진짜 빌 게이츠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빌 게이츠는 거대 기업의 CEO라기엔 사회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스티브 잡스와의 합동 인터뷰에서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해 잡스에게 마이크를 뺏기는 장면은 너무나 유명하죠. 이건 단순히 내성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서전 소스코드, 더 비기닝에 따르면 그는 스스로 약한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반복적인 행동에 집착하고 대인관계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며 혼자 지내는 것을 선호하는 특징이죠. 어린 시절 빌 게이츠는 부모에게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부유한 변호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했죠. 그는 오직 팩트와 논리에만 집착했습니다. 부모님이 방 좀 치워라 라고 하면 그는 왜 치워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납득시켜야만 움직였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널브러진 옷을 전부 숨기고 옷이 필요하면 돈 내고 사가라고 하자 빌 게이츠는 방을 치우는 대신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것을 택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학은 미친 듯이 파고들었지만 글씨 예쁘게 쓰기처럼 본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업은 아예 듣지 않았죠. 그가 악필인 이유입니다. 한 번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하도 반항하는 아들에게 분노해 컵에 든 물을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울거나 놀랐겠죠. 하지만 빌 게이츠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샤워 고마워요. 그리고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그를 정신상담에 데려갔지만 상담사는 부모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포기하세요. 결국 애가 이길 겁니다. 이런 그의 독특한 특징은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미친 듯이 파고드는 집착은 그를 10대 시절부터 컴퓨터에 몰두하게 했습니다. 명문 사립학교 레이크사이드 스쿨에서 그는 폴 앨런 그리고 켄트 에반스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셋은 레이크사이드 프로그래머 클럽을 만들어 밤낮으로 코딩에 매달렸죠. 하지만 비극이 닥칩니다. 가장 마음이 맞았던 친구 켄트 에반스가 프로그램 개발로 며칠 밤을 새운 뒤 피곤한 몸으로 등산을 갔다가 실족사한 겁니다. 빌 게이츠는 큰 충격에 빠졌지만 친구와 꿈꿨던 것을 혼자서라도 이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후 하버드대에 진학한 그는 폴 앨런의 전화를 받습니다. 세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알테어 8800이 나왔어. 우리가 이걸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해. 빌 게이츠는 주저없이 하버드를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합니다. 여기서 그의 냉혹한 논리 중심적인 면모가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초창기 멤버였던 몬테 데이비도프는 빌 게이츠와 함께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습니다. 공동 창업자가 될 기회였죠. 하지만 몬테는 거절합니다. 그는 빌은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리면 몹시 화를 냈고 갈등을 즐겼다. 나는 그게 불편했다고 회상했죠. 부유했던 빌과 달리 당장 돈을 벌어야 했던 몬테는 안정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반면 하버드 룸메이트였던 스티브 발머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빌 게이츠는 MBA를 다니던 그를 설득해 자신의 비서처럼 일을 시켰죠. 처음엔 빌의 밥을 차려주고 그릇을 닦는 일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 감각이 있던 발머는 IBM과의 결정적인 계약을 따냈고 빌 게이츠는 그에게 연봉 대신 회사 지분 8%를 줬습니다. 이 선택으로 스티브 발머는 빌 게이츠, 폴 앨런과 함께 억만장자가 됩니다. 빌 게이츠의 비전은 정확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정,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를 놓을 거야. 회사가 성장할수록 빌 게이츠의 냉혹한 리더십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직원들도 자신처럼 일하길 바랬죠. 바쁘면 샤워도 안 하고 주말에도 주차장을 돌며 누가 출근했는지 확인했습니다. 한 직원이 4일간 81시간을 일하고 하루 연차를 쓰겠다고 하자 이해가 안 간다는 듯 노려봤죠. 직원들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들어본 가장 멍청한 말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공격성의 최대 피해자는 공동 창업자이자 친구였던 폴 앨런이었습니다. 둘은 체스를 두다가도 빌 게이츠가 화를 내며 체스판을 엎어버릴 정도로 자주 다퉜습니다. 감정적인 폴 앨런은 빌 게이츠의 무신경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매번 깊은 상처를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폴 앨런은 29세의 나이에 호지킨 림프종이라는 혈액암 진단을 받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고 회사 일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팩트만 중시하는 빌 게이츠는 이런 폴 앨런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목표를 위해 달리는데 나태해졌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최악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폴 앨런은 우연히 사무실을 지나가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발머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두 사람이 폴 앨런의 지분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암투병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말이죠. 폴 앨런은 그 자리에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쳤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네 인성이야. 그리고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났습니다.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죠. 친구의 암투병 중에도 지분 축소를 논의하던 남자, 아내의 감정을 무시하고 매년 전 여자친구와 단둘이 여행을 가던 남자, 자신의 불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범에게 돈을 뜯길 위기에 처한 남자. 이 모든 것이 빌 게이츠라는 한 인물 안에서 공존합니다. 어쩌면 빌 게이츠는 앱스타인을 만났을 때 멜린다처럼 감정적인 혐오감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팩트 중심적인 뇌는 앱스타인을 수많은 인맥을 가진 자선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자 정도로만 인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경고는 그저 논리적이지 못한 감정적 반응으로 치부했겠죠. 윌라 안토노바와의 불륜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컴퓨터 천재였지만 공감 능력이 그러된 그는 자신의 행동이 멜린다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혹은 앱스타인 같은 하이에나에게 어떤 약점을 제공하는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멜린다에게 했던 이상한 칭찬 일화는 유명합니다. TV 인터뷰에서 앵커가 아내가 화면보다 실물이 낫냐는 뉘앙스로 묻자 빌 게이츠는 이렇게 답했죠. 아니요, 화면의 얼굴과 실제 얼굴이 크게 다르지 않네요. 남편의 로맨틱한 답을 기대하던 멜린다의 표정은 실시간으로 굳어갔습니다. 그는 예쁘다는 감정 대신 차이가 없다는 팩트를 말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앱스타인은 2019년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두고 24시간 감시를 받는 교도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며 그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해당한 것이라는 음모론이 쏟아졌죠. 도널드 트럼프는 앱스타인은 15년 지기 친구다. 그는 나만큼이나 여자를 좋아하고 특히 어린 여자를 좋아한다는 과거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고 곧바로 나보다 빌 클린턴이 앱스타인과 더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앱스타인의 죽음으로 모든 비밀이 묻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에게는 협박범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두운 관계는 이미 아내 멜린다에게 전부 들킨 후였죠. 27년간 억눌러왔던 멜린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고 그녀는 이혼이라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선한 부자라는 이미지는 박살났습니다. 그가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서 물러난 이유가 불륜 스캔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었고 앱스타인과의 관계를 자선 사업이라고 변명했던 그의 말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빌 게이츠는 멜린다와 이혼 후 전 오라클 임원이었던 폴라 허드와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앱스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네, 제가 고통을 유발했습니다.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라며 뒤늦은 후회를 내비쳤죠. 오늘 인생임당에서는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에 올랐던 천재, 빌 게이츠의 감춰진 뒷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분야의 압도적인 천재성은 종종 다른 분야의 치명적인 결함과 함께 오는 걸까요? 세상을 영과 일의 논리로만 바라보던 한 남자는 결국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도덕성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그가 앱스타인의 저택에서 봤던 롤리타 초판본, 그리고 빌 게이츠가 내기에서 져서 내가 틀렸다 라고 쓴 돈을 액자에 걸어둔 앱스타인의 모습은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을 암시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저희가 파헤친 빌 게이츠의 뒷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생임당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을 만듭니다. 저는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한 인물의 인생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임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슈임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2025년 겨울입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죠? 백악관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고 실리콘밸리 분위기는 역대급으로 살벌합니다. 지금 전 세계 기술 패권의 운명이 결정되는 곳은 워싱턴이 아닙니다. 바로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이 두 회사의 브로맨스 지켜봤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돈과 오픈 AI의 천재성, 이거 뭐 거의 영원할 것 같았죠. 인류의 미래를 바꿀 AI 혁명의 동반자, 그런 느낌이었는데 2025년 오늘 그 신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우린 그냥 껍데기만 빌려주는 숙주가 되긴 싫습니다. AI 모델이요, 그건 이제 전기나 수도 같은 흔해 빠진 생필품일 뿐이에요. 이 충격적인 말을 누가 했냐고요? 바로 오픈 AI의 물주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입니다. 믿었던 형님의 배신,
뚝 끊긴 자금줄, 게다가 경쟁자들은 미친 듯이 쫓아오고 AI 황제였던 오픈 AI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첫 만남부터 2025년 파고까지 이 둘 사이에 숨겨진 통수와 암투의 역사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오픈 AI를 손절했을까요? 구글이랑 엔비디아는 이 틈에 뭘 노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오픈 AI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 공개합니다. 원래 모든 파국엔 전조 증상이 있죠. 시계를 딱 1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2024년 11월 사티아 나델라가 팟캐스트에서 아주 쎄한 단어를 꺼냅니다. 바로 승자의 저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델만 만드는 회사라면 엄청난 혁신을 이뤘더라도 누군가 그걸 베끼는 순간 그 기술은 흔해 빠진 상품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사실상 오픈 AI 들으라고 한 선전포고였어요. 2019년에 마소가 처음 1조 원 넘게 투자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 좋았죠. 마소는 아마존한테 밀리고 있었고 오픈 AI는 컴퓨터가 필요했고 서로 부족한 거 채워주는 완벽한 결혼이었거든요. 마소는 2023년까지 무려 18조 원을 쏟아부었고 애저 크레딧이라고 서버도 무제한으로 쓰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이 달달한 관계에 금이 쩍 갑니다. 구글이 받아내놓으면서 치고 나오니까 마소가 마음이 급해진 거죠. 오픈 AI가 챗 GPT 업데이트도 다 못했는데 자기네 검색 엔진 빙에 GPT-4를 강제로 합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빙 챗봇이 막 나 인간 되고 싶어, 핵폭탄 쏘고 싶어 이러면서 아무 말 대잔치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샘 올트먼은 완전 뚜껑 열렸죠. 아니 덜 익은 걸 이렇게 내보내면 어떡하냐 라고 따졌지만 돈된 갑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내 돈 냈으니 내 맘대로 쓴다 이거죠. 이때 나델라는 깨달은 겁니다. 아, 이 모델 하나에 우리 회사 운명을 거는 건 도박이다. 빙 점유율은 안 오르는데 오픈 AI 의존도만 높아지니까요. 이때부터 나델라는 아주 조용하고 치밀하게 오픈 AI 지우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말로만 손절한 게 아닙니다. 2025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실리콘밸리 형들은 이걸 더 빅 퍼즈, 즉 대규모 일시정지라고 부릅니다. 마소가 2024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60%나 쓸어 담았거든요. 근데 2025년 이 수치가 25%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픈 AI 주려고 짓던 데이터 센터 공사 올 스톱입니다. 위스콘신, 조지아, 영국, 북유럽 다 비어버렸어요. 그 빈자리는 지금 오라클, 메타, 그리고 코어위브 같은 GPU 임대업체들이 낼름 채우고 있죠. 도대체 마소는 왜 공사를 멈췄을까요?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요. 첫째, 남는 게 없어요. 마소 전체 사업 수익률은 40%인데 오픈 AI 쪽은 겨우 20% 수준입니다. 돈은 천문학적으로 드는데 마진이 짜다는 거죠. 둘째, 유통기한입니다. 나델레 형님이 이렇게 말했죠. 야, 엔비디아 칩은 2년마다 바뀌는데 5년, 10년 보고 짓는 데이터 센터에 모델 하나만 넣냐? 그건 자살 행위야. 실제로 젠슨 황이 나델라한테 훈수를 뒀다고 하죠. 몰빵하지 마라. 쪼개서 지어라. 마소는 바로 태세 전환합니다. 오픈 AI 전용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사실상 엎어졌고 대신 필요할 때만 남의 거 빌려 쓰는 걸로 바꿨습니다. 심지어 마소는 오픈 AI 경쟁자인 인플렉션 AI 팀을 꿀꺽하더니 구글 딥마인드 창업자까지 데려와서 자체 AI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AI 입장에선 우리 집 고쳐준다더니 갑자기 옆집 가서 새살림 차린 꼴이 된 겁니다. 황당하죠? 마소의 배신, 하드웨어에서 끝이 아닙니다. 오픈 AI의 안방인 소프트웨어까지 털리기 시작했어요. 최근 실적 발표에서 나델라가 펀지빌리티라는 단어를 8번이나 말했습니다. 우리말로 대체 가능성인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AI 모델, 그거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이야. 이게 가장 잔인하게 적용된 게 바로 GitHub 코파일럿입니다. 개발자분들 많이 쓰시죠? 원래 이거 100% 오픈 AI 모델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작년에 경쟁사인 커서가 엔스로픽의 클로드 모델 달고 나오니까 개발자들이 다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야, 코딩은 GPT보다 클로드가 낫더라 하면서요. 위기 느낀 마소 2025년 초에 바로 칼을 뽑습니다. 자기들 핵심 제품인 코파일럿에 오픈 AI만 쓰는 게 아니라 경쟁자인 엔스로픽의 클로드, 구글의 제미나이까지 다 넣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사용자가 원하는 최고의 모델을 줍니다. 그게 오픈 AI든 구글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델라의 꿈은 제2의 윈도우예요. 옛날에 인텔 칩 위에서 뭐든 다 돌아갔듯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위에서 어떤 AI든 다 돌아가게 만드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거죠. 이제 오픈 AI는 유일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 그냥 n분의 1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자금줄 끊기고 파트너한테 버림받은 오픈 AI. 지금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디인포메이션이랑 블룸버그가 깐 오픈 AI 장부인데 2029년까지 예상 손실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1150억 달러.
우리 돈 160조 원입니다. 모델 공부시키고 서버 돌리는데 돈은 줄줄 새는데 버는 돈은 턱도 없는 거죠. 돈 없으니까 굴욕적인 일도 당합니다. 최근에 오픈AI가 윈드서프라고 코딩 기가 막히게 하는 스타트업 인수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인수금 30억 달러. 현금이 없어서 못 냈습니다. 결국 계약 깨졌고 더 충격적인 건 그 회사 CEO랑 핵심 엔지니어들이 홧김에 구글로 이직해버렸다는 거예요. 인재 유출은 더 심각합니다. 메타의 주커버그 형님은 작정을 했어요. 오픈AI 연구원들한테 야 넘어오면 보너스로 최대 1,300억 준다 하면서 돈 보따리를 풀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쫓겨날 때 미라 무라티 같은 창업 공신들은 이미 다 나갔고 남은 사람들도 여긴 답 없다면서 구글 딥마인드나 메타로 줄줄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무섭게 치고 올라옵니다. 킴이나 딥시크 같은 중국 모델들이 성능은 좋은데 가격은 쌉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아니 싼 거 써도 충분한데 굳이 비싼 GPT 써야 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오픈AI가 비틀거리는 사이 잠자던 사자 구글이 드디어 깼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나온 제미나이3 이거 물건입니다. 판을 뒤집었어요. 세일즈포스 CEO 마크 베니오프가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와 나 3년 동안 챗 GPT만 썼는데 제미나이3 2시간 써보고 바로 갈아탔다. 다시는 안 돌아간다. 이게 허풍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픈AI 점유율이 2024년 70%대에서 2025년 말에 쭉쭉 빠지고 있어요. 심지어 기업 매출에선 엔스로픽의 클로드가 오픈AI를 잡을 거란 얘기까지 나옵니다. 제일 무서운 건 체급 차이예요. 구글은 1년에 현금만 100조 원씩 버는 회사입니다. 자기네 칩 TPU 쓰니까 AI 돌리는 비용도 훨씬 싸고요. 구글은 오픈AI 말려 죽일 때까지 적자 보면서 서비스 공짜로 풀어버릴 수도 있어요. 무한 현금이라는 치트키 쓴 구글 앞에서 지갑 텅 빈 오픈AI는 링 위에 올라가기도 전에 다리 풀린 복서 신세인 거죠. 진짜 위기죠. 샘 올트먼은 회사의 코드레드, 위협 수준 미드나잇을 선포합니다. 옛날에 인터넷 씹어먹다가 마수한테 밟혀서 사라진 넷스케이프 꼴날까봐 공포에 질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2025년 12월 12일 오픈AI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GPT 5.2입니다. 일단 성능은 입이 떡 벌어집니다. ARC-AGI라고 진짜 지능 테스트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GPT 5.2 효율성이 전보다 무려 390배 좋아졌답니다. 오타 아닙니다. 390배요. 코딩, 수학, 추론, 구글 제미나이3랑 클로드 오퍼스 4.5를 그냥 눌러버렸어요. 근데 기술만 좋으면 뭐합니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오픈AI가 돈 벌려고 디즈니랑 1조 원 계약 맺고 미키마우스, 스타워즈를 AI한테 먹였거든요. 사람들이 동심 파괴다, AI 쓰레기 콘텐츠 쏟아지겠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게다가 출시 직전에 도박 사이트에서 수상한 베팅이 포착돼서 내부자 거래 의혹까지 터졌어요. 기술은 증명했지만 도덕성이랑 신뢰는 바닥인 상황. 샘 올트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오직 초지능만 본다. 거기 가면 다 해결된다. 과연 진짜 그럴까요? 2025년이 저무는 지금 우리는 AI 역사의 가장 큰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산기 딱 두드려보고 오픈AI라는 한 바구니에서 달걀권에서 분산 투자 끝냈고요. 구글은 돈이랑 기술력 앞세워서 왕이 돌아왔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픈AI, 괴물 같은 GPT 5.2는 만들었지만 친구 잃고 돈 떨어지고 동료들도 떠나고 홀로 전장에 남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구명조끼는 없습니다. 샘 올트먼의 도박. 성공할까요? 초지능이라는 신의 불을 훔쳐서 세상을 다시 지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이카루스처럼 추락하게 될까요? 확실한 건 누가 이기든 우리 삶은 또 한 번 송두리째 바뀔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픈AI의 홀로서기,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폭망의 신호탄이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충격적이고 깊이 있는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임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